예, 빅토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편에서는 변화를 주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학생에게 변화를 주는 힘을 기를 수 있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할 때 학생은 해당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의 개념은 그 하나의 독립된 개념이라기보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개념들 안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중에서는 개념 자체가 단순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념서를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개념 부분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바로 문제풀이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별을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설명을 듣거나 해설을 보고 그리고 다시 유사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러니까 암기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점점 이 문제풀이 절차, 이 절차를 암기하는 공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이 공부 방법이 나쁜 공부 방법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고등까지 연결이 되고요. 고쳐지기는 힘든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념을 배울 때 기존의 학생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수학 지식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가능한 것들을 모두 다 학습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학습이 계속될수록 그 하나의 수학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4 곱하기 8이라는 곱셈이 있죠? 예, 이거 30인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4 곱하기 8 안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모두 다 학습하고 모두 다 알고 있어야지 돼요.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최초에 우리 학생이 4 곱하기 8을 배울 때 어떻게 됐나요? 자, 그 전에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의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그 사고방식으로 조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8을 어떻게 읽죠? 4 타임즈 8이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일단 직역을 해서 바꾸면 4번 8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어순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8이 4번 있는 게 되죠. 4가 8번 있는 게 아니고 8이 4번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에서 이렇게 해서 32가 됩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자, 맞죠?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그런데 4가 8번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4가 8번 있는 거를 8번 4가 되죠. 예. 그러면 뭐가 되죠? 8 타임즈 4가 되는 거고, 이건 8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즉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자, 4가 좀 많죠? 8개인가요? 예. 그러면은 32가 된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죠? 같죠? 그래서 4 곱하기 8에, 자, 이 동작, 4 곱하기 8이라는 동작의 결과물은 32입니다. 4 곱하기 8이라는 동작은 4번 8, 즉 8이 4번 있다는 얘기고, 이 결과는 32고요. 근데 4가 8번 있다는 이 동작의 결과도 32니까
4번 8이나 4가 8번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동작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8과 8 곱하기 4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또 여기서 뭘 배우죠? 그렇죠. 곱셈의 교환 법칙을 배우죠. 물론 초등학교 때는 교환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환 법칙의 개념은 학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4 곱하기 8과 8 곱하기 4가 같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4가 8번 있나 8이 4번 있나 똑같은 거가 되죠. 자, 됐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학부모님과 교습자는 어떻게 되죠? 교환 법칙은 무분별하게 모든 연산에 다 쓰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걸 꼭 확인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막 써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수학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때부터 좀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것만 하면 끝나냐? 그건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림으로 또 그려봐야겠죠? 지금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 곱하기 8 곱하기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죠. 4 곱하기 8의 그림을 표현하는 거를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4 곱하기 8의 의미는 뭐였죠? 4번 8, 8이 4번 있는 거예요. 즉, 자, 이렇게 8개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묶음이 몇 묶음이 있다? 4묶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거를 직접 그려야 돼요. 선생님이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문제 풀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생략해서 땡땡 했고요. 네, 이렇게 되고 결과로 또 8 곱하기 4의 얘도 해야 되죠. 8 곱하기 4는 뭐가 되죠? 4가 8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개의 묶음이 8번 들어가는 거죠. 2묶음, 3묶음, 4묶음, 5묶음, 6, 7, 8. 그렇죠? 안에 있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결과나 이 결과 똑같다라는 거 또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사각형의 넓이로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4 곱하기 8 이거를 도형의 관점에서 또 보면 어떻게 그림을 아이들은 연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밑변이 4고 높이가 8인 이 직사각형으로도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거꾸로 8 곱하기 4도 마찬가지죠. 가로가 8이고 높이가 4인 직사각형. 이 8 곱하기 4는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연산을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보수의 개념으로 1편에서 보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연산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4 곱하기 8 같은 경우에 이 8이 뭐죠? 10의 보수를 따지면 10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4 곱하기 10 빼기 2와 같고요. 그것은 4 곱하기 10과 2 곱하기 4가 같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얘는 한 자리의 얘기 때문에 이 보수를 할 필요는 없죠. 4, 8에 32니까. 그런데 큰 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보수의 개념으로 연산을 하면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연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연산의 연습을 이렇게 간단한 수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였죠? 아까 전에 4 곱하기 8의 의미부터, 최초의 의미부터 해서 그림도 그렸고 직사각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개념으로도 했고요.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4 곱하기 8이네요, 마침. 우리 중학교 때 합차 공식을 배웁니다. 자, 4 곱하기 8은, 자, 4는 6 빼기 2예요. 맞나요? 8은 6 더하기 2예요. 자, 곱하면 합차 공식이죠? a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직접 표현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변화시켜서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쏙쏙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심화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문제들도 해결력이 높아지는 거죠. 하게 한 번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뭘 할 거냐면 삼각형 넓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죠? 우리 밑변이 있고 높이가 있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배웁니다. 근데 학생들의 머릿속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삼각형의 넓이야 라고 못이 박혀버리고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중학교 1단원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에서요. 중학교 1학년에서 점과좌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좌표 평면 위에 3개의 점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점이 주어지고요. 이 3점을 이은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란 표현은 그런가요? 일부 학생들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학년이 높아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식으로 표현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중학생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냐? 아닌 거예요. 무엇을 이용한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면은 이 삼각형을 왜 못 풀었던 거예요? 밑변과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좌표축과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좌표축과 평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뺄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좌표축과 평행이에요. 즉 밑변 높이를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 3개를 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풀 수 없죠. 왜? 문제 해결력이 많이 떨어져요. 변화를 주는 걸 못한 거예요. 계속 공식화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거기에만 계속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더 배우죠. 우리 삼각비였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서 한 번 더 배워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요. 그때 끼인각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은 뭐 헤론의 공식도 있는데 헤론의 공식은 뭐 세변의 둘레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는데 그건 교육과정 바깥 얘기니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변과 높이만 알고 있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전략을 세울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때 그러니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머리에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출력을 해야 돼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스스로 출력을 해낼 수 있어야 출력을 해야 자신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구조화가 되는 거죠. 자신의 지식이 수학 개념이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입력되고 유사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출력이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이런 얘기는 또 이번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경우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이시나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문제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예. 문제 간단히 볼게요. 자, 빅토르 학교가 있는데 1반 학생, 2반 학생, 3반 학생, 4반 학생 이렇게 학생 수가 있고 한 명에게 세 묶음씩 준대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풉니다. 예, 그리고 오답도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뭐냐면 1반이 21명이니까 21 곱하기 여기다 세 묶음 그러면 여기는 1반에 들어가는 필요한 수숫강의 묶음이 되고 2반은 28 곱하기 3에서 2반에 필요한 수숫강 묶음 이런 식으로 1반, 2반, 3반 모두 다 뭐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합치는 거죠. 모두 다 더했더니 뭐가 되냐면 378이 됩니다. 정답은. 자, 그러면 378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채점을 하시죠. 학부모님 채점하시죠. 채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 맞았죠? 그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풀었더라도 절대 뭐 질타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것도 좋은 풀이법이에요. 이것도 좋은 풀이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런데 다른 풀이법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내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푸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각각 할 필요 없고 이 모든 학생 수를 더하죠. 어차피 모든 반은 동일하게 세 묶음씩 줘야 되니까요. 학생 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역시 답은 378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지 돼요. 여기서 드리는 말씀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답이 나와서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학생들의 풀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풀이. 그래서 이 풀이를 보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제를 한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하나의 문제를 여러 문제로 바꿔서 변화를 줘서 푸는 연습을 학생들에게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요새 무슨 심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